자, 일단 대표님, 많은 분들이 또 대표님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이 네네네네.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네네. 자, 오늘은 또 저희들이 투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그 대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미정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네. 긍정적인 것들만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환율은 뭐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뭐 예를 들어서 금리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나스닥이 요즘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네. 뭐 이틀 동안에 엄청 강세잖아요. 네. 반가운 내용인데 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한쪽 편 후보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나타나야 되는 현상인데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받아들인 요인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스닥에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면 기술주 관련해서 우려감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빅텍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도 네. 지금 부통령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카멀라 해리스라는 사람이 IT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중화될 거다 좀. 바이든의 적극적 그런 거에 비해서.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상원을 공화당이 갈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그 소위 말하는 블루웨이브로 가버렸을 때 네. 기술 그 반독점에 대한 부분들이나 디지털세에 관련된 것들이 그냥 뭔가 저지 없이 쭉 가버릴 수도 있는데 상원이 막아버릴 거라서 아마 훨씬 더 덜할 거다. 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동안 못 오른 거에 대해서 그냥 거의 원한 갚듯이 오르고 있는 거죠. 네. 어저께 그 딱 봤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네네네. 오늘 한국도 뭐 네. 굉장히 그렇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월가는 제일 환영하는 그런 조합처럼 막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계속 말씀드려왔잖아요. 앞으로 미국 시장의 포인트는 재정 정책을 얼만큼 쓸 수 있느냐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엄청 큰 돈이 나올 거라는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요인에다가 이제 그쪽이 한 방향으로 가버렸을 때 막아줄 수 있는 그 공화당이 상원을 잡는 이런 팩트들이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상원을 잡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법인세 올리는 게 만만하게 쉽지가 되질 않아요. 예. 그다음에 아까 반독점 얘기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지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는 친화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지금 좋은 그 모든 걸 받아들이지만 저로서는 거듭 부탁드렸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케이스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 요인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뭐냐면은 그거죠. 불복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네. 소송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아주 나쁜 스토리로 가게 되면은 1월 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자세히 드리진 않을게요. 도저히 결판이 안 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몰아붙이려고 할 거라서 생각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챙기고는 있는데 오늘 그 얘기는 드리지는 않고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이 그 이유를 절실하게 바라볼 만큼 네.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냐면 과거의 사례를 이제 대비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처음 당하는 일처럼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2000년도에 엘고가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네. 한 달이 걸렸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냐면 개표하지 마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개표를 해야 바이든 쪽에 나머지 표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때도 대법원의 힘을 빌어서 열지 않는 걸로 해버린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안 열어버리면 양쪽 다 모자라요. 270명, 그쵸? 네, 네. 270명 양쪽 다 안 나와요. 양쪽 다 안 나오면 미국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결국엔 내년도 1월 달에 가서 올해 12월 14일인가까지 각 주가 후보를 보내야 돼요. 내세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열다 말았으니까 그리고 270명을 못 얻었으니까 결국 이게 다시 선거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얘는 1월 달에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원 의원들로 하는데 현재 구조가 공화당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공화당, 그 다음에 만약에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지금 대법원의 법관 구조가 6대 3이에요. 공화당 쪽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불리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는 살 준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도 잠깐 사이에 시장이 긍정적일 때 나타났던 현상은 잠깐 포즈만 가질 뿐, 요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면 똑같이 진행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면 기술주 같은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큼 긍정적인지는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초를 당했지만 기본적으로 기회만 생기면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포트폴리오 중에 기술주를 갖고 있으신 거를 뭐 팔거나 뭐 이럴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로 바뀌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만약에 이 불확실성 끝나서 누구든 이제 업무가 시작되면은 네. 이건 거의 2라운드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장세로 말하면 봄 장세의 끝부분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실적 장세 얘기가 이제 4분기에는 막 계속 나오게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4분기도 다 갔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살 거를 정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네. 제가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면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오늘은 얘기가 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아주 불확실성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뭐 어떻게 얘기해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 어떤 확정적인 얘기를 못 해요. 네, 네. 다만 이제 리스크로서 길어질 수 있다는 것만 감안을 하자. 그리고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 움직이는 걸 따라서 쫓아 들어가거나, 네. 아, 저거 올라가는데 내가 사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차라리 충분히 기다리는 게 맞다. 네. 그 대신 충분히 기다리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괜히 팔아서였어야 되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은 건, 시장이 아주 지금 학습 효과를, 2000년대 그거를 다 기억을 해서 요번에도 혼란이 일어날 때도 오히려 나머지 나타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 시장은 굉장히 그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럴 때 이제 미국 대선 말고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중국 쪽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 쪽 얘기들을 좀 더 네. 찬찬히 살피시고,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중국이 오중전에 끝나고 나서 막 대선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오중전에서 발표했던 15년 계획, 5개년 계획씩 가는 건데, 향후 30년 계획 중에 15년을 먼저 내수를 살리는 걸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 첫 번째 문을 전기 자동차로 열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발표들을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국의 전기 자동차주가 뭐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예, 또 그런 투자를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매수하실 거면은 지금 시장을 판단 근거로는 삼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든지 간에 결판이 완전히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진입을 하시려면 꼭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 불확실성에 들어가 있는 얘기들을 뭐 계속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앞에 한 것만으로도 좀 더 배드 시나리오를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해서 대법원을 가고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근데 그것조차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다만 항상 투자라는 게 이렇게 저희는 이제 시나리오로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A안 B안 C안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확률들을 좀 정해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혼란으로 가는 그런 기간을 끄는 부분도 가능은 한 거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봤자 그 얘기를 뭐 얼만큼 더 확률이 높은지 얘기를 할 수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면 좀 더 확실한 쪽의 얘기를 위해서는 중국 쪽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 불확실한 얘기보다는 또 확실한 얘기가 또 여러분들 또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는 데 도움 되실 수도 있고, 투자 의견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셔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뭐 차라리 지금 이제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정책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을 좀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쪽에만 언론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걸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아주 쇼킹한 뉴스가 나왔죠. 그게 뭐냐면은 그 엔트그룹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알리바바의 핀텍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대출을 7분 만에 결정해 준다. 그 대출 심사를 은행처럼 하지 않는다. 알리바바는 그 얘기 그게 엔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룹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한 5년 6년 전부터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핀텍 회사인데, 그러니까 알리바바 가진
금융회사인 거죠. 그렇지만 그 기반이 기존의 은행이나 이런 기반이 금융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IT에서 시작된 그런 금융회사인 거고요. 네. 우리로 말하면은 카뱅 같이, 네. 그쵸? 예, 카카오 같이 그렇게 IT 기반의 회사가 금융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알리바바 내에서 금융이고, 알리페이라 그래서 네, 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머리를 깎으러 갈 때, 네. 가는 미용실에 이런 식으로 미용실을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면 제가 그때 알리페이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저희 가족이 4명인데 네. 그 미용실은 7월, 8월 달이 되면은 선 결제를 받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결제하면은 130만 원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좀 쌓아주네요. 더, 예, 더 그렇죠. 주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왜 드렸냐면, 저희 집 미용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미용실이 주는 포인트처럼 올려주는 그 금액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할인율이 네. 은행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100만 원 왜 얘기했냐면, 저희 가족이 4명이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금액을 정확히 몰라요. 저희들 금액, 제가 아들이 둘인데 저까지 셋이 깎는 것보다 와이프가 한 번 머리 하는 게 더 많이 들겠죠? 그런데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100만 원을 쓰는 집이라면 어차피 들어갈 100만 원을 은행에다 놔둬서 1%를 받으면서 매번 돈을 내는 것보다 여기다 100만 원을 먼저 넣어서 뭐 20% 정도 그 혜택을 보면은 네. 은행에다가 넣어둘 돈을 미리 지불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쵸. 그러니까 꼭 그 은행 같은 데를 이용할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그 이자를 쓰는 게 훨씬 더 네. 스마트한 현명한 소비가 되겠죠. 구매다라고 해서 네. 스타벅스도 같은 방법을 주고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얘기를 드릴 때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알리페이라고, 알리바바가 자기 그 산하에 있는 그 자회사들을 이용할 때 네. 이런 식으로 이자를 쳐주는 방식을, 금융 아닌 금융을 가져가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자기 네트워크 안에서, 자기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가지 소비를 다 하도록. 그러면 아까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다. 그쵸.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걸 담당했던 회사가 엔트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걔가 요번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회사가 요번에 상장을 하기로 한 거고, 네, 예, 네. 중국에서 현재 가장 핫하다고 말하는 시장,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중국에서 가장 핫한 시장은 커창판이라고 말하는 과창판, 이게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말하는 시장이고, 여기에 중국의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기술회사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중국이 그거를 장려합니다. 이쪽으로. 이게 뭐냐면 지원책이에요, 이게. 이 회사들을 이제 기술회사를 네. 지원하고 부양하는 방법이 꼭 자기들 정부의 돈으로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IPO를 해서 네. 투자를 전 세계에서 받아가지고 주식의 매수에 의해서 이 회사가 충분히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혁신이 일어나도록 네, 한, 네. 그거를 모아놓은 데가 커창판. 네. 그래서 조만간 커창판 지수가 나옵니다. 저희도 그 커창판 지수 ETF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럼 커창판 네. 기수 ETF가 나오면 저희들이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중국의 정말 그 혁신 기업은 다 모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일본 타자는 아니지만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엔트가 여기로 들어왔으면 IPO가 언제였냐면 11월 5일이었어요. 오늘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틀 전에 취소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돈을 다 모으기도 했고요, 이미. 이 청약에 돈이 들어오기도 했고, 네. 얘가 왜 그렇게 유명했냐면, 지금까지 역사상 IPO 상장 규모로 1등입니다. 아람코가 394억을 했는데, 네. 얘가 345억이니까 금액상으로는 좀 적지만, 사실 아람코는 조금 다른 쪽의 IPO였기 때문에, 사실 개별 기업으로는 최고의 상장이었었어요. 그럴 정도로 엔트가 엄청난 회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네. 지금 말씀드린 알리페이 그런 개념을 중국이 이렇게 일찍 받아들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페이 쪽에서 대출을 나갈 때, 이 엔트에서 대출을 줄 때, 네네. 제가 지금도 참 되게 재밌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대출 심사를 은행이 하듯이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은행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은행은 아직도 고리적 대출 심사를 하는데, 네. 지네 은행 안에서 거래 실적과 네. 지네 은행의 뭐 그 급여 이체나 네, 네, 네. 카드 사용이나 네, 네. 이런 거 갖고 너는 얼마까지 대출 줄 수 있어, 이런 네. 심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도 어떤 모순이 있냐면, 내가 신한
신한은행 주고객이면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조금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사는 게 더 있어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알리페이는 이 엔트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도 공과금을 체납한 적이 없다. 뭔가 좀 색다르네요. 네, 그런 정보들. 그리고 얘 카드 실적을 싹 다 긁어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사재 낄 수 있다.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과소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뭐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소비 규모가 계속 몇 년, 1년 이상 이렇게 된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사는 규모가 딱 나오잖아요. 그쵸. 계속은 못 하잖아요. 빚이 돌아와서. 그쵸. 카드 돌려받기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기간의 산정을 딱 해서 보면 이건 얘가 그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갖고 와서 당신한테는 대출 얼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주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몇 프로로 주느냐는 뭘로 보는 거예요? 신용도. 그렇죠. 네. 그 신용도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공과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세금이 아닌 거래 내역들이 다 보면은 이 사람이 늘 관리비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고 뭐 이런 걸 가져오면 이 사람에게는 돈을 더 줘도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단 7분 만에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고 결과값을 내는 데까지 단 7분이요? 네. 야, 우리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만 7분인데. 그렇죠. 근데 뭐 대출 받으려면 어때요? 우리가 적어도 뭐 한참 하잖아요. 그쵸, 요즘은 어천직수 떼오고 못 네, 떼오고. 네, 맞아요. 근데 얘들은 제가 그 신기했던 건 보는 데이터가 다르다. 이게 너무 네, 신기했었고 네, 네. 제가 볼 때 그게 더 타당한 거예요. 예, 꼭 금융이라 그래서 무슨 금융 거래만 봐야 되나요? 그렇죠. 평상시 생활 패턴을 보면 네네네네. 이 사람의 신용도를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맞아요. 자료가 저희가 되거든요. 미국 그 프라이빗 뎁스 펀드를 저희가 사모 펀드를 팔았었기 때문에 아는데 미국의 핀텍 애들도 벌써 일찍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모든 그런 다른 데이터를 가져다 심사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은 아직도 조금 그런데 한국 욕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알리페이가 참 주목을 저는 했었는데 얘들이 진짜 몇 년 내에 그렇게 큰 거예요. 중국 전체 그 대출의 45%를 얘네가 해요. 엔트에서요? 네. 와, 중국 어마어마한 나라에. 네, 그러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대출 쪽으로 말하면 핀텍에서 하는 대출,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빗 뎁스, 그러니까 은행이 주지 않는 대출, 네. P2P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뭐 그렇게 불리는 게 맞는데 네. 그 규모로는 전 세계 1등인 거예요. 규모로는 워낙 크니까 중국이. 네, 네, 네. 그랬던 데고 거기에 45%니까 당연히 엄청난 회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발단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알리바바의 CEO가 사실은 지금 알리바바를 지분으로는 CEO가 아니에요. 대주주는 아니에요. 근데 마윈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네. 마윈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유명하신.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한 두세 번 사고를 쳤어요. 뭐냐면 정부에게 보통 사람은 안 하는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번에도 이 참석했던 회의가 얼마큼 엄청난 회의냐면요. 24일 날 지난달에 상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 서밋 이 자리에는요. 왕치상 국가부주석도 참석했고 이강 인민은행장 중국의 최고급 인사가 다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야, 무서울 수 있는데. 그럼. 유명한 말을 제가 그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듣고 너무 말이 멋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점심 먹다 생각이 안 나는데 아직도 못 생각해냈어요. 근데 어떤 말이었냐면 혁신적인 기업은 네. 뭐 게으른 관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떨어져서 그걸 방해하는 그런 관리를 두려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 관리 체계나 그런 조직에 대해서 꼬집은 거네요. 정치에 대해서 말한 거고 네. 금융 정책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야. 확실하게 괘씸죄죠. 그래서 단 이틀인가 남겨두고 상장 취소. 예. 그리고 돈 다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대에 이런 일은 없었겠죠. 야. 규모도 전 세계 1등 IPO가 이렇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들 다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 주목하고 있었을 네. 텐데. 중국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노린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예외 없다. 저런 큰 회사도 정부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본보기로 한번 보여준 거. 두 번째는 이 중국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가십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요번에 오중전에서 중국이 발표한 게 뭐냐면 쌍순환이에요. 듀얼 서큘레이션이라 그래서 내순환과 외순환을 말하는데 네. 1차적으로 15년을 내순환부터 하기로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순환은 내수 진작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15년은 내수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쌍순환 얘기하고 하루 이틀 뒤에 이제 앞 15년은 내순환이라고 정한 건데 이 내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지금 미국도 중국을 배격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모욕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특별히 미국이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뭐 테슬라 이런 데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막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감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중국은 어떤 정책을 쓰는 거냐면 자기네들이 그 구매 파워 있잖아요. 소비할 수 있는 힘. 네. 네. 중국은 지금까지 수출 국가였기 때문에 항상 네. 어떤 사이드로 생각했냐면 우리 물건을 니들이 사줘야 돼라는 쪽으로 생각해서, 이게 외순환 얘기예요. 네, 네. 내순환은 뭐냐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몇 대를 팔 수 있을까? 그러면 중국은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선 글로벌에서 성장을 못할 만큼의 시장이 된다면 네. 테슬라는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어도 그런 구매력 파워로 좌지우지하겠다. 네네네. 라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려면 실제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뭐냐면 진짜 여기서 거래되는 뭐라 그럴까, 소비 금액도 네네. 사이즈도 크고 실제적인 파워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네. 내순환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비할 수 있도록. 예. 중국 사람들에게. 네네. 내수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도 중국에 매달리게. 네. 팔고 싶으니까. 네네네. 시장이 너무 커서. 네네. 폭스바겐도 매달리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압박을 미국에 하는데, 그 기술 회사들이 인텔도 또 뭐 엔비디아도 중국 시장을 좌시하지 못하도록, 너무 시장이 커서. 네네. 스타벅스도 중국을 빼면 돈벌이가 안 되도록. 그러려면 내수를 키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수를 키운다는 게 뭐냐면 되게 추상적인데, 중국은 딱 정확하게 그걸 정한 거죠. 머니 파워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집마다 쓸 수 있는 돈을 키워줘야 될 거잖아요. 그쵸. 집집마다 쓸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우리가 평가할 때 보통 어떻게 부르나요? 1인당 국민소득.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외부 쪽에 이런 아주 큰 도시들이 10,000불이 이제 넘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아주 7개 정도 아주 커다란 데는 10,000불이 이미 넘었고, 30,000불에 아주 A급은 30,000불이에요. 네. 전체적으로는 뭐 10,000불 얘기를 하는 정도예요. 근데 네. 이 정도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00불에 이르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성들을 광범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구매력을 확 올려주겠다는 거죠. 야,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쓰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그러려면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돈을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실제로 꼽아주려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국채 재정 발행. 정책 같은 그 국채 발행하고 막 부양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중국엔 뭐가 있냐면 일반 시민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농민공이라는 단계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호적을 못 해요. 호적할 수 있는 기준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호적을 하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으로 등록이 되면요, 네. 의료비부터 해서 모든 게 엄청 싸져요. 주거비부터 해가지고. 국가에서 네네네. 기본 보장이 돼요. 그러면 네네네. 자기가 원래 연봉이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농민공이었기 때문에 네. 집값도 비싸고 모든 그 의료비도 비싸고 하면 네네. 6천만 원을 거의 다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반 시민이 호적 시민이 딱 돼버리면 그런 돈으로 들어가던 2천만 원이 그냥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정확하게요. 그래서 그 가처분 소득이 소비가 되도록. 중국이 돈을 더 주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이 호적에 대한 정책을 좀 완화해주면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날 수 네, 그러느냐고 지금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게 도시화. 예. 도시가 형성되면 소비가 확 늘어요. 그쵸. 도시는 그 자체가 뭐 엄청난 그런 소비의 네. 구조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국의 많은 성들 중에서 원래 지금 아주 핵심적인 발달한 심천 뭐 이런 데가 아닌 데들을 네. 도시화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사람들의 신분을 확 올려줘서 가처분 소득이 확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다진 거예요, 중국은. 그렇네요. 저는 대표님 팔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가고 싶어 안달이죠. 엄청난 거죠, 이거는. 네네. 걔들은 돈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외국 기업은 못 팔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한테는 그림에 떠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해외 기업이 여기에 목매게 만들겠다는 게 정책이라서 네. 기본적으로는 내국민에게만, 내국 안에서만 소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와중에 내수 자체가 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수 기업들이 네. 강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동반 상승할 것이다. 네네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내순환 정책이라는 건 네. 15년간 집중할 건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런 정책이요, 오중전회라는 거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내년도 3월 달에 양회라고 전임대 같은 걸 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이제 하나하나 발표를 합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공산당의, 그러니까 그 당에서 중앙에서 결정된 게 오중전회고요. 네. 그거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내년 3월까지 하나하나 나오는데, 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볼 때는 중요한 거고, 우리로 볼 때는 투자 때문에 중요해요. 네. 오늘 1차 발표를 했는데, 네. 첫 번째 발표한 게 폐막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게 신에너지 자동차 규획이라는 거예요. 신에너지 자동차. 네. 전기차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먼저 정한 목표는 전기차인 것 전기차.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목표를 제정했는데 5년 뒤 전기차 500만 대 파겠대요. 중국 내에서. 그럼 테슬라가 그쪽에서 많이 팔게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테슬라부터 해서 아까 제가 말한 중국의 정책이 네. 테슬라라는 해외 기업은 배제하고 가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성장하려면 그런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요. 네. 그 대신 어떻게 했어요? 그 테슬라에 들어가는 기본 부품들은 중국 걸 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테슬라가 상해 공장 있죠. 상하이 공장은 이미 지금 3-4달 전부터 CATL 배터리로 교체돼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테슬라에게 뭐 강제로 말 안 해도 알아서 테슬라가 CATL 걸 써줘요. 예. 이름 명목은 CATL이 더 단가가 낮다는 거예요. LG화학에게는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데, 네. LG화학보다는 사실 수준은 낮아요. 수율은 낮아요. 네. 하지만 테슬라에 들어가면서 CATL은 한 단계 더 성장했겠죠. 그러겠죠. 중국이 노리는 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테슬라를 받아들여서 하지만 네. 그 테슬라에 납품을 하면서 CATL이 성장해 가는 거. 네. 그러면 중국에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 몇 개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걔네들이 다 작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저기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차 개 잘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와중에 테슬라 같은 회사도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도 있고 다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처럼 비밀 공작으로 빼오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야, 갑자기 중국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있으실 수 있냐면, 나 중국 잘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국은 공산당이 지금 엔트그룹 한 방에 쳐버리는 것처럼 여기는 네. 무서운 나라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중국은 정책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두 개의 유명한 술 중에 하나는 마시라고, 하나는 지금 최고 시총 1위 기업인 이유는 그 중앙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만,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방향을 읽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 기업이 좋다 이런 말로 투자를 못 하고요. 예. 가끔씩 저희 중국이 이슈다, 중국이 핫하다 그러면 우르르르 몰려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일부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 맞죠. 것도 네네. 있어요. 지금 전체 포트에서 막 50%씩 살 수는 없어요. 아직도 중국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야 되죠. 없으신 분들은 있으신 게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과 싸워가지고 완전히 박살 날 수 있지 않느냐. 네. 있을 수 있는데, 조금 큰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저렇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대중국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를 거꾸로 한번 멀리서 보시자고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전체적으로
전 세계는 패권 국가라는 흐름을 가져왔어요. 네.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네. 패권 국가의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의 패권 국가는 어디예요? 네, 미국이죠. 네. 미국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 통화인 달러가 기축 통화인 거예요. 네. 그 제가 재밌는 얘기 드렸잖아요, 예전에. 그게 뭐냐면 달러가 2차 세계 대전에 의해서 미국은 패권 국가가 됐지만 네. 아직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달러는 어색했어요. 네.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 달러를 완전히 기축 통화로 자리 잡게 해준 사건이 오일 쇼크예요. 네. 기름값이 엄청나게 폭등해서 네, 했던 네, 70년대 오일 네. 쇼크인데 그 오일 쇼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키신저라는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밀약을 합니다. 아. 그 밀약은 뭐냐면 사우디에게 미국이 요구한 거예요. 니네가 만약에 오일 머니를 달러로만 지정해 준다면 네. 우리가 영원히 네 뒤를 봐주겠다. 밀약을 해서 네. 그 오펙이 그 당시 최고의 원유에 대해서는 오펙이 힘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네, 네. 동맹체였으니까. 그 오펙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만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러나 보다 했어요. 왜냐면 아직 몸에 안 와닿았던 거죠. 근데 1차 오일 쇼크가 터져버린 거죠. 네. 원유에 의해서 살고 죽는 일이 생겼는데 그 네. 결제가 달러로만 돼요. 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달러는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구나. 달러의 그 소중함을. 네, 그냥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지금 보세요. 몇 년 된 거예요? 한 뭐 50년 됐나요? 그쵸. 예,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영원히 늘 달러였던 걸로 그쵸, 기억나시지만 그쵸. 네네. 그 전에는 그럼 어디였냐면 당연히 영국이었을 테니까 네. 파운드화였죠. 예, 그 전에는 네덜란드였고 이런 식으로 기축 그 패권국은 그 나라가 아주 막강한 기간 동안 네. 지배적인 위치에 있고 그 지배적인 위치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나라의 통화가 기축 통화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레이달리오가 이 패권 국가 분석을 8가지로 했는데 네, 네. 미국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는 지는 해. 해. 네. 중국은 뜨는 해. 근데 이게 만나는 지점이 옛날에는 최소한 20년 이상 걸린다고 봤었어요. 네. 지금 10년으로 단축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랬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딱 터지났는데 중국은 하여튼 지 특성을 사용해가지고 빨리빨리 제압을 하고 네. 빨리 경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3분기 유일한 플러스 국가잖아요. 예, 빨리 회복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근데 조치를 잘 못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막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GDP에 중국이 75%예요. 원래 미국은 5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관리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네. 패권 국가는 항상 G2를 경계해요. 언제부터 자기 GDP의 50% 이상을 따라올 때부터 밟기 시작해요. 그 사례가 일본 뭐 이런 네, 데들인데 중국은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75%를 이미 해버린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뭐가 돼요? 곧 비수가 내려갈 될 수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 때부터 이미 난 결론인 거죠. 그러니 바이든도 당연히 더 급하면 급했지 약하지 네. 않죠. 그쵸. 예, 그러니 바이든이 돼도 중국에 대한 정책은 그대로 있다. 다만 모양만 바뀐다. 사실은 그 얘기 드리면서 하나 더 드릴 말씀은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는요 성격처럼 지가 그냥 때려버리는 쪽이에요. 네. 그리고 지 혼자 때리기 때문에 욕은 지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데거든요. 네. 바이든은 오바마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다자간 협정 체제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중국을 왕따시키는 정책인 거죠. 오바마가 썼던 피봇 아시아. 네, 네. 피봇 아시아라는 정책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 그때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금처럼 행세하지 못했어요. 근데 네. 트럼프가 너무 잘난 체하고 직접 그러다가 그쪽을 많이 내줬거든요. 거꾸로 퇴보했다고 평가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은 혈맹을 강조할 텐데 그럼 틀림없이 조만간 바이든이 된다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한국에게 너는 누구 편인지를 밝혀라. 그 한국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네네. 지난번에 한번 약간
미국 쪽 들었다가 뭐가 왔어요? 사드. 그러니까요. 몇 년간 죽었잖아요, 우리. 그죠? 네,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공격 동맹이에요. 그때는 네. 수비 동맹이었는데 네.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한국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은 나쁘다 이런 뜻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요. 중국 정책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중국은 또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동력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네. 그러는 사이에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투자 기회, 그다음에 비즈니스 기회. 우리는 비즈니스 쪽은 아니니까 네.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내순환의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네. 우리가 투자할 곳을 찾는데 네. 저희는 아주 철퇴를 중국이 맞거나 네. 정책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셧다운 돼버리지 않을 투자를 해야 돼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기술주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아까 내순환을 통해서 내수 진작의 첫 번째 이름을 정책을 전기차로 발표할 정도로 네. 그 큰 틀은 신재생 에너지겠죠. 이거는 기술주라고 불리진 않고 네.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1차 목표로 중국은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전쯤에 시진핑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나와서 탄소 제로 선언했다고. 네, 네, 예, 그건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엄청난 개화예요. 네. 전 세계에서 파워가 제일 크니까.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중국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은 상당히 철퇴를 맞는 거에서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얘를 부양해야, 그러니까 미국과 싸우면서 미국과 아주 결정적인 심기를 건들지 않으면서 크게 완전히 박살나게 싸우지는 않으면서 여기는 네. 시간을 벌어서 계속 키워야 되잖아요. 냠냠냠냠 예.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키워나갈 때 핵심 1, 2, 3 주제에 있는 것들은 보호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걸 저희는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저희 하우스도 저희 인머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 네. 신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엔트그룹 얘기를 드린 건 그렇게 추상적인 내수가 아니라 소비 파워. 네. 실제 구매력을 갖추게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에서 봤을 때 전체 대출의 45%를 엔트가 갖고 있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더 개입을 하고 싶어서 네. 결국 엔트에게 요번에 요구한 게 뭐냐면 지금은 그 대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엔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지배력이 높은데 이걸 많이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금 이따 다시 상장을 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아마존을 그냥 때릴 수가 없어요. 네. 아마존을 때리면 중국이 그냥 몰아쳐 들어올 거니까. 그쵸.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네, 네. 중국에게 있어서 엔트도 마찬가지예요. 알리바바도 마위는 싫지만 알리바바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손댄 다음에 지배력을 넣은 상태에서 네. 까불면 죽는 거 알겠지? 뭐 이런 걸 보여주고 나서는 네. 상장을 시키겠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발표할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그런데 왜 이 철퇴를 맞았냐? 그냥 제 해석이 마윈이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부분이지만 사실 그 배경은 네.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내수 그런 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소비금융, 핀텍 네. 이거를 건드는 거죠. 이쪽 주도하에 가도록.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큰 공룡이 네. 이 중앙정부보다는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이 대출 시장에 한해서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톱을 걸고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소비 파워를 키우려면 이 사람들이 대출 받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쵸. 대출 제도가.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다 손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갖고 정책들을 발표를 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의 그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가 미래셋이,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네. 미래셋이 글로벌 X를 샀기 때문에 글로벌 X에서 아주 좋은 ETF들을 홍콩에다 막 내놓고 있어서 네. 뭐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거를 어프로치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양회 전인대까지는 큰 그림의 세부적인 그림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관련된 발표가 나왔길래 중국의 그 1차 15년 동안 내순환의 첫 번째 관심은 전기차다. 그것만 봐도 중국의 그쪽 사이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대표님, 거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포트를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정리하실 때, 만들어 나가실 때 중국의 전기차 ETF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제 어프로치를 해서 뭔가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때까지는 저희는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실 전기차 투자에 정말 지금 현재는 가장 좋은 거는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 LG화학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도 들어가 있는 LIT라고 저희 계속 얘기했던 그게 굉장히 좋은 투자예요. 현재는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부분도 많이 담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지금 이제 대선 끝나고 이게 마무리되면은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서는 원자재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이거든요. 다만 저희 같은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어렵고 원자재 시장 어려워서 그런데 전기차 그 투자 ETF 안에 원자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그런 밸류체인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좋은 투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와 그 부수적으로 중국 또 직접 투자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비중을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을 저희는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그 구성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와룡봉주님께서는 그 바이든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으로 클린 에너지 종목이 너무 오른다. 지금이라도 추미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신재생 에너지는 장기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꼭 사야 되는 쪽이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선거 전에 올라가 있는 데선 사지 말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저런 말로는 풀백이라고 말했던데 뭐냐면 반드시 이익 실현이 나와요. 이번에도 사실 첫날 트럼프가 막 약진을 하니까 막 6% 빠지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빠지는 거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사태가 완전히 확실하게 종료가 되고요. 결판이 다 나서 그러고 나면은 만약에 보세요. 제가 그쪽을 보고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결판이 트럼프 쪽으로 나게 되면 얘는 지금보다는 꽤 내려가야 될 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올랐으니까.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먼저 사놓으면 장기 투자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굳이 그걸 볼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트럼프로 만약에 결정이 지금은 아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 시장이라는 건 다른 결론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실망감으로 빠지게 되는 걸 굳이 눈으로 볼 필요 없으니 지금 살 필요는 없는 거고, 두 번째 진짜로 그냥 바이든이 돼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이익 실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결론이 난 다음에 초기에 어떤 한 주 정도는요. 요즘 시장이 너무 빠르니까 한 주 정도는 디데이로 기다리고 있는 돈들이 있다는 거죠. 그 물량이 나오고 나면 사면 좋겠고, 만약에 그래도 오른 상태일 수 있죠. 그러면 분할 매수하시는 거죠. 장기 투자할 건데 한 번에 꼭 사서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다만 제가 볼 때는 투자는 이거 같아요. 뭘 살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너무 위에서 물려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요즘 말고요. 작년도 최고 고점에 물렸어도 지금 충분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생을 하긴 하지만 잘못 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대로만 골랐으면. 그러니까 뭘 사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사느냐를 할 때는 웬만하면 분할 매수. 그러면 큰 탈이 없어요. 그 대신 수익률은 최고가 나오진 않죠. 왜? 정말 적기에 사야 확 올라가니까. 분할 매수는 전체 수익률을 낮춰주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세 달 안에 얼만큼 수익률을 냈느냐로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조금 더 길게 최소한 1년 이상 보시고 1년을 봤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봐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1년까지 봐서 꽤 수익이 나오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고,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주식 브로커 오래 했는데 철칙처럼 배운 게 있어요.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자. 맞습니다.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바닥에서 살려고 하다가
항상 실패를 해서 네. 꼭 높은 데 사게 되고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제 지금쯤이면 사도 된다라고 해서 나눠서 샀으면 평균 단가가 5,000원이 나올 텐데 바닥에서 사려고 기다리다가 7,000원에 사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네네. 머리 끝에서 팔려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툭 떨어지니까 시장은 이번에도 막 5, 6%씩 한 번에 옮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꼭대기에서 팔려다가 원래 거기서부터 나눠서 팔아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뚝 떨어진 가격에 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는 뭘 사느냐는 자세히 네. 섬세하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기계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너무 바닥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꼭대기에서 팔. 그래서 매도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만약에 아마존 이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네. 팔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도 제가 팔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 뒤로도 한참 올라갈 수 있어요. 시장은요 항상 이래요. 지나쳐 오르고 지나쳐 빠져요. 지나쳐 오르는 건 뭐냐면 이쯤이면 너무 이제 과한데라고 하고도 꽤 많이 오르는 게 시장이에요. 그럴 때 대응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30% 팔고 30% 팔고 네. 나머지 30% 팔고 그렇죠. 이렇게 합치면 꽤 잘 판 가격인데 네.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통째로 들고 한 번에 팔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쭉 올라가는 동안 괜찮은데 떨어질 때 지나쳐 떨어지고 한 번에 툭 떨어져요. 꽤 많이 한 10%가 확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익은 이미 나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10%가 빠지는데 전체 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 줄 아세요?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이게 전체니까 네. 내가 돈으로 봤을 때 한 5천 막 1억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10% 얼마요? 1억에 10%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 보고 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보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빠졌다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더 빠져버리면 이렇게 한 두세 단계 나오면 7천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팔았으면 평균 단가 한 9천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결국 나는 7천에 팔게 된다고. 그리고 그나마 팔면 좋은데 통째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한 주도 못 팔고 1,000원까지 내려오는 거 뭐 그거보다 더 마이너스 나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손이 안 나가는 이유는 통째로 들고 있을 때 안 나가고요. 10% 20% 줄인 사람 있죠. 네네. 이 사람은 또 줄여요. 그리고 되사는 것도 잘해요. 30% 팔았다고 이거 아닌데 30% 또 사는 거 잘해요. 손도 안 대고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감을 믿지 말고 예, 기계적으로. 예, 좀 많이 오른 것 같으면 30% 팔아보고. 근데 사실 30% 팔면 느낌이 딱 와요. 이거는 계속 팔면 안 되겠다. 70%는 남겨두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30%를 파는데 매매해 보시면 알지만은 파는데 막 쑥쑥쑥쑥 가져가요. 네. 내가 내놨는데 그냥 펑펑 먹어가요. 그리고 내가 팔고 나서 또 본 가격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거래량을 보는데 내가 매도한 날 남들도 많이 매도하거든요. 매도를 해서 엄청난 거래를 실었는데 그걸 다 받아내고 또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팔던 거 중지하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30%를 팔았으니까 다음번에 또 30%를 파는 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들고 있으면 네. 완전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쵸. 팔지도 못해요. 네. 조금 더 길게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 한 판으로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모아야 되는. 저희가 아까 연금 캠페인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으로도 찬찬히 벌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뭐 6개월, 1년 투자로도 벌고 어떤 건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주 투자를 지금 3년째 이제 저희 인모스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렇게 해왔는데 한 번도 안 팔았던 분들도 충분히 지금 수익이 있어요. 예. 그 코로나 겪고 뭐 다 난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그러자는 건 아니잖아요. 좀 네. 팔아서 또 요번에도 좀 그 이익 난 것들을 팔아가지고 예, 그래서 기다렸다가 좀 새로운 거 사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 이기를 저는 바라지 이거를 귀신도 아닌데 싹 팔았다 싹 사고 이런 거 네. 잘 어렵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계속 사람은 좋은 거 팔고 나쁜 놈 계속 쌓여가게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아주 A급을 사가지고 이게 잘 오르거든. 네. 그러니까 얘를 팔면 그 다음에는 A급을 못 사고 B급을 사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원래가. 또 이만큼 올라갈 네네, 맞아요. 싶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한 1년 동안 하면은 정말 낮은 것들만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장기 보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샀던 우량주들은 다 저기 날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요번에 장세 전환되고 나서 이제 정리되고 가면 이제 실적 장세를 바라보고 가거든요. 2021년은 실적 장세의 특징은요. 가는 놈만 천정 뚫고 가는 게 실적 장세의 특징이에요. 올랐다고 파시잖아요. 살 게 없어요. 가는 놈만 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주식에도 양극화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실적 장세는 기본적으로 양극화예요. 왜냐하면 봄 장세는 제가 뭐 좀 그렇게 표현하면 개나 소나 오르는 부분이 좀 다소 있어도 네. 유동성 때문에 오르니까 실적 장세는 정말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던 주식 중에 이제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네. 하락 주자들이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거 올라가는 놈이 정말 생상을 초월하게 계속 올라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지금 그 빅텍 오른 것처럼 네네. 나스닥 오른 날 얘는 더 오르고 계속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일반 주식들도 어떤 업종의 주식들이 그렇게 오르는 게 실적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적 장세는 아니고요. 2차 소비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 재정 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시간을 끌면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 놓치면 미국도 쉽지 않아요. 더블딥 얘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저희 지금 이렇게 혼탁하게 돼가지고 뭐 누가 되는 거 중요하지만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끄는 동안 부양책이 안 나와서 소비가 업됐던 거 살아나려고 붐업됐던 게 서서히 다운돼서 결국 나중에 나와도 이거 못 올려요. 10년 동안 연준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죽은 거 살리려면 막대한 돈을 넣어도 효과가 없다. 이번에 그래서 코로나 터지자마자 그냥 바로 쏟아본 거예요. 정말 빠르게. 예, 죽기 전에 살려야 된다. 네, 죽기 네. 전에 이거 거기에 못 가도록 만드는 게 돈이 덜 든다. 네. 그래서 요번에 연준이 돈 지금 다 회수해놨잖아요. 네. 말했던 약속했던 거 돈 안 했어요. 안 하고도 효과가 다 나타났어요. 앞에를 살려놨더니 네. 회사채 같은 거 다 살아나서 원래 회사채에 쏘기로 했던 돈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네. 연준이 지금 3조 5천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그들이 지나간 10년 양적 완화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돈 안 쓰고 지네 돈 쏟아부어봤자 효과가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재정 정책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몇 달 됐죠 벌써. 만약에 근데 이게 막 혼란의 도가니가 되고 시장이 흔들리고 그러면 연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오죠? 오늘 새벽 말고 내일 새벽에 이 혼탁한 정세가 진짜 혼탁해질 것 같으면 아마 들어보세요. 제롬 파월이 되게 적극적으로 말하면 약간 어려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고 돈을 갖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죠. 그냥 사는 것만 미루고 이 기간을 지켜보는 거죠. 네. 날싸게 갈 수도 있죠. 왜냐면은 불복을 하기에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버려서 생떼를 못 쓸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좀 생떼를 잘 쓰는 사람이라 걱정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지켜는 봐야죠. 그쵸? 지켜는 봐야 되지만 연준도 다 대비를 하고 있고 다만 그들이 돈을 쓰면 순간적으로 안정은 시킬 수 있지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정말 돈이 필요한 그쪽으로 돈이 안 흘러 들어가요. 그 타겟한테 네네네 안 들어가요. 뭐냐면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 네네네. 조그만 그 레스토랑들 네. 여기가 살아야 사실 살아나는 건데 네. 거기로 돈이 안 가요. 물론 주식시장은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서 회복을 어느 정도는 막아놓을 수는 있는데 연준이 네. 마음 먹고 돈 푸는 거 발표해 보세요. 아무리 그 대선 그거에 있어도 주식시장 안 무너져요. 네. 하지만 진짜로 살린 게 아니면 6개월 뒤에 반드시 또 사단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걔들이 귀신이라서? 아니, 지나간 10년 동안 경험해 봤어요. 그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붓는데 실질적으로는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금리 3%를 못 올리고 다시 다 내렸잖아요. 네. 네. 이게 그들이 경험한 인정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194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기회가 온 거야. 누구도 재정정책을 욕하지 못해. 옛날에는 2009년도에도 재정정책을 썼어요.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네. 2010년도에 바로 난리가 난 거야. 공화당에서 그 신용등급 강등되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네. 야, 정부가 이렇게 빚이 많은 게 이게 말이 돼? 니네 예산 이제 줄여. 이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정책 바로 깨갱. 감축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더 갔어야 돼요. 그때 오바마가 하던 그거를 더 밀었어야 돼. 그랬으면 이번에 바로 2018년, 17년 이럴 때 금리 6%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진짜 경기 상승이 진짜 여름 장세가 네. 왔을 거예요. 저는 딱 17년 한 해 딱 경험했어요. 초여름 딱 가다가 끝. 예. 그게 왜 그러냐? 재정정책을 안 써서 그런 건데 이번에는 명실공히 누구도 욕하지 않는 재정정책의 기회가 온 거예요. 네. 마음 먹고 연준도 계속 재정정책을 그래서 등단만 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시간만 너무 안 끌고
재정 정책이 쓰이기만 한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 미국의 어떤 그 투자할 수 있는 저희의 기간은 좀 더 상당히 나이스한 기간이 길어집니다. 네. 그건 저희가 보고 있다가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고 아무리 봐도 더블 딥입니다라고 말하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그런 쪽보다는 아주 긍정적인 쪽들이 남아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어디 집행을 한다면 어디다 집행할지만 정해놓고 또 다른 바라봐야 될 시장이 있다면 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 뭐 한국 시장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솔직히 말하면 한국 시장은 볼 게 없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시총 10위 안에 지금처럼 기술주가 들어갔던 적이 없어요. 네. 아시아에서 최고 좋은 비율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저희가 기술주 시대를 선언한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도 근 몇 년 만에 다른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시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찾고 넣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대선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굉장한 기회와 그리고 또 염려도 또 어느 정도는 같이 네. 공존하는 그런 네.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 대표님 매주 나오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주에 한번 나오지 않으시니 2주 너무 멀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린지아 소공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대표님 네. 매주 저랑 격주로 계속 대표님께서는 그래서 반가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거기서는 제가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막 안녕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갑지만 쳐다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뵙는 기회죠. 네네네.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 번만 더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대표님은 매주 여러분들에게 시황과 이런 이슈에 대해서 챙겨드리고 계십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2주에 한번 나오시는 거고요. 저랑 함께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화요일. 네, 보통 화요일에 합니다. 네, 보통 화요일에 하시는데 유튜브 채널 린지와 소공에 검색하시면은 대표님 함께 모시고 화요일날 라이브 8시에 하신 7시에 하시죠? 8시입니다. 8시에 하시죠? 똑같이 8시에 한다고 하시니까요. 그때 계속 챙겨서 보시면 이 약간은 염려가 있을 수 있는 이 시기를 좀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님 또 이 채널에서는 2주 동안 또 기다려주실 우리 분들에게 마침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뭐 복잡한 것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 잠깐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보니까 중국 투자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들 많이 있으신 걸 느껴요. 저도 그거 알겠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 너무 막 하자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돈 관리를 한두에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해서 은퇴까지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막 너무 공부하고 막 집중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수준에 가시면요. 그 다음에는 정기적인 정보만 보시고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관리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굉장히 이제는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자문사들도 그런 쪽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너무너무 걱정스러워 하시거나 너무너무 뭐 어려워요. 투자하기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있으셔도 그냥 조금 여유를 좀 가지시고요. 네, 지금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배운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게 있네라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 던지셔서 또 질문 통해서 배우시고, 그 다음 뭐 이렇게 하시면서 내 돈 알차게 관리하는 건데, 늦은 건 아니다. 늦은 건 없다. 그래서 또 다음 이제 이번 달에 있는 연금 강좌 같은 게 있으면 들어보시고 내 연금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ETF로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중국 투자 얘기하셨는데 중국 투자 조금 있다가 또 제가 뭐 말할 때 막 이름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조급하거나 혹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천천히 하셔도 되세요. 그렇지만 중요하긴 1순위로 중요합니다. 왜? 금리가 제로예요. 어디다 갖다 넣으면 이제 물가만큼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지난달에 했던 분들 성인 자녀들 경제교실을 1차 시를 어제 시작했어요. 그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그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이 금리가 제로인 상황에서 집도 사야 하고 앞으로 애들도 길러야 하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키울 거냐가 어떻게 안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또 아니죠. 왜냐면 내가 일도 하고 성장도 하고 경쟁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거를 그냥 밀어둬서만 안 되니 찬찬히 기회가 되면 듣고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 하던 것도 하나 바꿔보고 이렇게는 해야 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로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실무시장하고 다르다. 이것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열심히 들으시는 거 이런 거 하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연금이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그럼 바꿔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가셔도 충분히 불어나서 상당한 돈이 될 수 있다. 올바른 길, 투자할 때 정말 좋은 길이 중요하지, 좋으면서 속도도 빠르려고 하지는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속도보다는 좋은 투자, 좋은 자산 관리. 방향성이.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가다듬는 동안 1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만 딱 잡으시면 그 다음에는 쭉 가실 테니까 너무 그렇게 너 돈을 누구는 수익을 봤다는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빠른 것도 투자 시장에서는 해가 돼요. 제가 제일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 첫 번 투자에서 대박난 사람들. 예, 나쁜 걸 배우기가 십상해요. 투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죄송해요. 제가 건방진 말인데, 저 그쪽 시장에서 브로커도 하고 오래 했으니까 제가 봤던 많은 고객들 중에 쑥쑥쑥 초반부터 쑥쑥쑥 풀렸던 분들이 계속 이제, 이게 왜 안 되지? 나는 내가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오랜 시간을 걸리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좀 배우시고 단단히 하시면 더 길게 좋은 길로 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네. 좀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네, 예. 좋습니다.